게요. 운영 기간은 줄고 횟수는 늘어난 것이다. 이는 시장의 문법 자체가 긴 호흡 대신 짧고 임팩트 있는 순간에 몰입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것에 대한 소비의 흐름은 제철 음식의 인기로 이어지고 있다. 극단적인 기후변화로 계절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오히려 그 시기에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을 찾아 계절감을 온전히 느끼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요즘 소비자들의 높은 기후 감수성과 찰나형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합쳐져 나타난 소비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SNS에서 유행하는 제철 음식 달력이 이에 해당한다. 월별로 꼭 먹어야 하는 제철 음식 달력과 함께 음식을 달력, 달력과 함께 그림으로 나타내는 이 제품은 특히 도시에서 자라 자연의 시간표가 익숙하지 않은 기후 감수성 세대에게 인기가 높다. 업계에서는 이에 발맞춰 제철 음식과 관련된 프로모션과 신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11번가는 SNS를 뜨겁게 달군 시즌 아이템, 계절 먹거리, 트렌디한 상품 등을 한자리에 모은 전문가 제철 코어를 오픈해 지금 이 시기에만 경험하고 구매하기에 좋은 계절템을 매달 새롭게 큐레이션해 선보이고 있다. 전망 및 시사점, 영원한 베타의 시대에 민첩하게 대응하라. 트렌드가 없는 것이 트렌드다. 시장의 문법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이는 단순히 유행 주기가 빨라진 것을 넘어 시장의 동력 자체가 하나의 큰 물결의 지속에서 수많은 잔물결의 소생과 생성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환은 소비자의 변화와 맞물려 일어난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줄어들고 무한한 대안이 펼쳐진 오늘날 충성심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 하나의 브랜드에 머무르는 것은 새로운 경험을 보게 하는 기회비용의 낭비로 여겨질 뿐이다. 이는 세스 고딘이 이상한 놈들이 온다 해서 대중의 종말을 선언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극단적으로 시장이 변화되었다는 증거다. 브랜드 로열티에 종말이 가까워진 지금 우리에게는 다음 세 가지 픽셀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시장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소 기능 제품을 빠르게 제안해야 한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시장에서 모든 기능을 갖춘 완벽한 제품을 내놓는 것은 실패 리스크를 극대화하는 무모한 도박에 가깝다. 그러므로 작은 시도를 통해 얻는 내부 데이터와 고객 피드백을 바탕으로 신속한 학습과 반복적인 개선을 거쳐 시장에서의 생존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한 번의 거대한 성공이 아니라 기민한 적응과 진화를 통한 작은 생존이 목표가 되어야 할 때다. 완성도를 기다리는 사이 기회는 지나간다. 아직 부족한 베타 상태이더라도 일단 소비자에게 선보이고 끊임없이 업데이트하는 영원한 베타 전력이 유효한 시기다. 픽셀 라이프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완성도가 아니라 타이밍에 올라탈 수 있는 민첩함, 그리고 부족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다. 영원한 베타의 시대, 결국 생존하는 기업은 일단 실행하고 반응을 보고 다시 수정할 수 있는 민첩한 조직이다. 고객에게 촘촘하고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나를 깊이 파는 것을 낭비로 여기는 소비자에게는 경험의 기회비용을 낮추기 위한 별도의 전략이 필요하다. 픽업타운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한 브랜드가 단독으로 공간을 점유하는 팝업 스토어와 달리 여러 브랜드가 한 공간에 동시에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리테일이다. 한 공간에서 여러 브랜드를 비교하고 체험할 수 있어 꼼꼼한 선택지로 소비자의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경험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국내 뷰티 MCN 레퍼리가 선보이는 셀렉트 스토어가 이를 선구적으로 구현한 사례다. 이는 단순한 브랜드를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레오제이 등 영향력이 있는 뷰티 크리에이터가 직접 셀렉트로 참여해 작품을 엄선한다. 2024년 10월 시작 이후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셀렉트 스토어는 소비자의 실패 없는 소비핑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험의 기회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 진화된 해법임을 증명했다. 마지막으로 고객 변화에 작고 세밀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브랜드 로열티가 사라진 시대, 고객의 구매 여정은 더 이상 예측 가능한 실선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반짝였다 사라지는 점에 가깝다. 고객과의 만남은 짧고 결정적이며 이탈은 상수가 됐다. 고객과 만나는 모든 접점에 대비하기 위한 마이크로 퍼넬을 설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다시 말해서 고객은 인지, 탐색, 비교, 선택, 구매로 대안의 범위를 좁히는 깔때기형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그 깔때기 자체가 매우 작고 짧아졌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브랜드 인지에서 구매에 이르기까지 전체 고객 여정을 포괄하는 기존의 광범위한 세일즈 퍼널과 달리 그 여정 속의 작고 특정한 단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지점은 이탈의 순간이다. 고객이 이탈의 경험을 불편함이 아닌 만족과 여운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긍정적 이탈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또 쉽게 만날 수 있듯 긍정적인 마지막 인상은 미래의 재회 가능성을 열어두는 가장 현명한 투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경험의 픽셀들로 삶의 해상도를 높이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삶의 정답 루트가 사라진 세상 속의 자신의 삶을 얼마나 더 풍부하게 하고 선명하게 만드느냐가 새로운 가치의 척도가 됐다. 새로운 경험의 픽셀들을 모아 나라는 그림의 해상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이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자 스스로의 만족감을 극대화하는 가장 능동적인 자기 표현 방식이다. 2021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6,900만 달러, 하나로는 900억 원이 넘는 놀라운 가격에 팔려 큰 화제를 낳은 나날들 첫 5천일은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 마이크 웰켄만이 말 그대로 5천일 동안 그린 자신의 디지털 그림을 콜라주해서 완성한 작품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도움으로 대체 불가 토큰의 형태로 발행된 이 작품은 디지털 원본으로서 인정받으며 복제가 가능하다고 해도 신본의 소유권은 오로지 그 작품의 구매자에게만 귀속된다. 실물 그림도 없고 눈에 들어오는 아무런 형태가 없는 그저 5천 개의 작업물을 이어붙인 이 작품에 대해 작가는 5천일 동안 하나하나 쌓아 올린 자신의 나날들이자 스스로 조금씩 발전하는 과정을 담았다고 말했다. 그가 매일 작업한 디지털 아트는 어찌 보면 매일매일의 픽셀이다. 5천 개가 모이는 순간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작품이 되어 세상에 반향을 일으켰으며 디지털 아트의 새 장을 열었다. 현대인의 픽셀 라이프 또한 이처럼 자잘한 삶의 조각들이 모여서 삶의 한 장면을 만들어 나간다. 이것이 소비이든 취향이든 여행이든 혹은 텅 빈 것이든 언젠가 모이는 순간 나만의 그림이 만들어진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저장되는 오늘날. 그래서 픽셀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픽셀 라이프 시대의 소비자는 끊임없는 경험의 방랑자다. 이런 소비자에게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끝이 아닌 흐름 속에 존재해야 한다. 브랜드는 소비자의 여정을 끝내는 종착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긴 여정에서 반드시 들러야 하는 경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삶의 해상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선명하고 매력적인 픽셀을 제안할 때다. 프라이스 디코딩. 제품의 가격 구조를 파헤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지금까지는 어느 제품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예산을 고려해 그 가격에 구매할지 말지만 결정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요즘 소비자는 원가, 유통마진, 브랜드 가치 등을 일일이 조사해 가격의 구성을 해체한다.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인지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지 검토한 후 구매를 결정한다. 이처럼 소비자가 더 이상 브랜드가 제시하는 가격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 요소를 분석한 후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행동을 프라이스 디코딩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디코드는 해독하다라는 뜻으로 주로 암호를 푸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프라이스 디코딩이란 현대의 초합리적 소비자들이 제품의 가격을 암호 해독하듯 풀어내 구매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트렌드를 말한다. 즉, 가격을 형성하는 여러 요소 중 상품 가치와 브랜드 가치를 나누어 자신의 구매 기준에 맞는지 평가하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행동이다. 최근 명품 시장의 위축이나 듀프 소비의 약진 같은 현상도 프라이스 디코딩 트렌드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프라이스 디코딩 소비자의 등장은 기업에게 커다란 고민거리를 안겨준다.
특히 마케팅, 가성비, 가격 책정 딜레마가 새롭게 풀어야 할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판매가 380만 원인 크리스찬 디올 가방의 원가가 8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2024년 6월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이 디올 SRL 노동 문제 관련 판결문에서 매장에서 2,600유로 약 380만 원에 판매되는 상품을 53유로 약 8만 원에 납품하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둘론 아니었다. 이제 원가의 진실을 알았으니 비싼 명품을 살 필요는 없겠다는 쪽과 명품이란 결국 브랜드 값인데 원가를 따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쪽이다. 어느 쪽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는 없다. 소위 명품의 가격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상품의 원가를 궁금해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제품의 가격 구조를 파헤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지금까지 어느 제품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자신의 예산을 고려해 그 가격에 구매할지 말지 결정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요즘 소비자는 원가, 유통 마진, 브랜드 가치 등을 일일이 조사해 가격의 구성을 해체한다.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인지, 나아가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지 검토한 후 구매를 결정한다. 지금까지는 가격 대비 성능 비율, 즉 가성비를 따지면 합리적인 소비자라고 여겨졌다. 하지만 이제 소비자들은 그 가격을 암호를 해독하듯 분석하는 초합리적인 소비자로 진화하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가 더 이상 브랜드가 제시하는 가격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 요소를 분석한 후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행동을 프라이스 디코딩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디코드는 해독하다라는 뜻으로 주로 암호를 푸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프라이스 디코딩이란 현대의 초합리적인 소비자들이 제품의 가격을 암호 해독하듯 풀어내 구매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트렌드를 말한다. 프라이스 디코딩은 가격을 형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서도 특히 상품 가치와 브랜드 가치를 구체적으로 고려해 그 가격 구성이 자신의 구매 기준에 맞는지 평가하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행동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판매가 대비 원가의 비율이 높은 상품만을 무조건 선호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소비자의 성향에 따라 가격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용적인 소비자는 자재나 AS에 높은 비중을 두지만 소위 브랜드 값을 별로 쳐주지 않는다. 반면 남의 눈을 의식하는 과시 성향이 강하다면 브랜드가 가장 중요한 구매 의사결정이 결정 기준이 될 것이다. 혹은 다시 되파는 리셀을 염두에 둔 소비자라면 원가를 따지지 않고 얼마나 희소한 제품인가에 더 관심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성향이 일관된 것도 아니다. 같은 소비자라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기준을 바꾼다. 집 안에서만 가볍게 입을 실내복이라면 브랜드 제품이 아니더라도 좋은 소재에 적당한 가격의 옷을 선택하지만 자녀의 첫 학부모 총회에 입고 갈 옷이라면 다소 비싸더라도 좋은 브랜드의 옷을 고르는 식이다. 해체한 가격 요소를 자신의 소비 상황, 즉 TPO, 타임, 플레이스, occasion에 맞춰 다시 구성하는 것이다. 나아가 한 번에 여러 기준을 섞어 사용하기도 한다. 주어진 예산 아래서 옷은 기본적인 상품 가치에 중점을 두고 액세서리는 유명 브랜드를 활용해 자기만의 큐레이션을 하는 식이다. 이처럼 프라이스 디코딩은 단순히 가성비를 따지는 행위를 넘어선다. 그것은 자신의 상황과 성향 그리고 가치관을 따라 가격 요소를 의사결정 변수에서 자유제재를 더하고 빼며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적정 가격을 스스로 정의해 나가는 과정이다. 프라이스 디코딩은 소비자가 시장의 수동적인 객체에서 상품 가치를 스스로 판단하고 정의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전환하는 현대 시장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프라이스 디코딩 시대의 소비자는 원가를 추정하는 회계 분석가이자 유통구조를 꿰고 있는 전문가이며 자신의 욕망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모습을 동시에 띈다. 이들은 가장 싼 제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비 철학과 잘 맞아떨어지는 가장 합리적인 제품을 찾는다. 이제 브랜드는 더 이상 불투명한 가격표 뒤에 숨을 수 없게 됐다. 단지 비싸고 싸고의 문제가 아니다. 소비자가 던지는 왜 이 가격인가라는 날카로운 질문에 분명한 답을 제시해야만 한다. 이제 가격은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다. 생산 과정의 종점이 아닌 소비자와의 길고 긴 대화의 시작점이 된 것이다. 가격은 어떻게 해독되는가?
요즘 소비자는 사고 싶은 제품을 발견하면 주어진 가격에 살지 말지만을 결정하지 않는다. 일단 이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부터 살펴본다. 비유하자면 브랜드가 던져준 가격표를 수동적으로 받아 적는 받아쓰기 시험이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아 나서는 방정식 풀이를 시작한다. 그리고 모든 방정식 풀이가 그렇듯 이 과정에는 명확한 순서와 논리가 존재한다. 프라이스 디코딩 소비자는 상품 가치를 평가해 그것을 기준점으로 삼고 거기에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브랜드 가치를 더해 최종적으로 나만의 적정 가격을 도출해낸다. 원가란 무엇일까? 상품을 하청 공장에서 납품받은 액수가 바로 원가일까? 그렇다면 가격은 무엇인가? 원가에서 소비자 판매가에 이르기까지의 기나긴 여정은 산업마다 제품마다 제각기 다르지만 대체로 공장에서 매장에 도달하기까지의 물류와 유통의 비용, 소비자가 사고 싶도록 만드는 마케팅 비용, 직원들의 인건비, 세금과 공과금 등등 사실상 경영의 모든 요소가 녹아있는 것이 가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격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1. 상품 제조, 원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 등 2. 브랜드 파워, 브랜드 인지도, 선망성, 희소성 등 3. 유통, 단계별 마진, 물류 비용 등 4. 시장 요인, 수요, 경쟁사 가격, 대체재 가격 환율 등 그리고 5. 제도 요인, 세금 규제 비용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구매하는 제품의 가치를 1. 해당 상품이 수행하는 기능적 측면을 고려한 기본적 상품 가치와 2. 그 외의 감성적, 경험적, 과시적 등 비기능적 요소가 담겨 있는 부가적 브랜드 가치의 두 가지로 단순화해 인식한다. 상품의 가치는 얼마인가? 프라이스 디코딩 소비자가 가격표 앞에서 가장 먼저 수행하는 작업은 마치 법의학자처럼 눈앞의 증거물, 즉 제품 그 자체를 냉철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이들은 화려한 브랜드의 후광이나 감성적인 마케팅 문구를 모두 걷어내고 자신의 물리적 본질, 즉 상품 가치를 평가해 자신만의 기준 가격을 설정한다. 여기서 상품 가치란 해당 상품이 가진 유형적이고 객관적인 가치의 총합이다. 다시 말해, 만약 이 제품에 아무런 노고도 이야기도 희소성도 없다면 순수하게 이 물건 자체는 얼마의 가치를 가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상품 가치 평가는 구매를 위한 출발점, 즉 기본값의 역할을 한다. 이 기본값을 설정하기 위해서 소비자는 원가와 소재를 분석하는 과학자의 시선과 기술과 공임을 평가하는 감정사의 시선을 고루 갖춘다. 그래서 과거 소비자들이 이 옷의 디자인을 보고 화장품의 효능을 믿었다면 요즘 소비자들은 그 옷의 소재를 확인하고 화장품의 성분을 분석한다.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거의 전문가급의 재료과학자이자 성분 분석가로서 행동하는 것이다. 화장품이 대표적이다. 이제 크림 하나를 사더라도 더 이상 수분 크림이라는 뭉뚱그린 카테고리로 제품을 인식하지 않는다. 그들은 제품 뒷면의 성분표를 읽으며 나이아신마이드, 병풀 추출물, 레티놀 같은 핵심 유효 성분의 함량과 순도를 따진다. 화해 같은 성분 분석 앱을 통해 각 성분의 기능과 안전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이 제품의 대략적인 가치를 가늠한다. 그리고 그 가치와 판매 가격 사이의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될 때 그들은 바로 다른 대체품으로 눈을 돌린다. 패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소비자들은 이제 100% 면이라는 라벨에 만족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오가닉 코튼이라면 친환경적일 거라 짐작했지만 이제는 고급 자재인 수피마 원단을 사용했는지, 20수인지 30수인지 등등을 따져서 상품 검색에 활용한다. 브랜드가 어떤 테너리, 가죽 공장의 가죽을 사용하는지, 해당 테너리는 친환경 인증을 받았는지를 확인한다. 그냥 방수가 되는 제품인가에서 그치지 않고 특정 아웃도어 브랜드가 사용하는 고어텍스 같은 방수 원단의 등급은 무엇인지 탐색한다. 이처럼 원재료의 근본을 따지는 행위는 브랜드가 씌운 가격의 호강을 걷어내고 제품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를 평가하려는 디코딩의 첫걸음이다. 요즘 소비자는 감정가이기도 하다. 재료과학자로서 성분의 가치를 파악했다면 다음 단계는 그 재료를 가지고 얼마나 잘 만들었는가,
즉 제품에 투입된 기술과 공임을 토대로 완성도를 따져본다. 이제 소비자들은 감정사들처럼 외눈 돋보기를 대고 상품의 디테일을 뜯어본다. 과거에는 브랜드 로고나 메이드, 메이드 인 이탈리아 같은 원산지가 품질의 유일한 척도였다면 이제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기준들이 동원된다. 정말로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공을 들여 만들었는지, 혹은 숙련되지 않은 일개 직원이 만든 것은 아닌지 디테일을 따진다. 나아가 가방의 박음질이 얼마나 촘촘하고 균일한지, 가죽의 절단면 마감이 얼마나 깔끔한지, 옷의 패턴이 얼마나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러한 감정평가는 제품에 도입된 기술과 기능에 대해서도 깐깐하게 적용된다. 소비자들은 진공청소기의 디지털 인버터 모터 기술이 어떻게 흡입력과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우유의 저온 살균 공법이 맛과 영양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커피의 콜드브루 추출 방식이 왜 더 부드러운 맛을 내는지를 이해하고 비교한다. 이처럼 과학자이자 감정사로서 분석한 제품에 대한 평가는 구매 판단을 위한 단순한 기본값으로 작용해 이후 브랜드의 스토리나 희소성 같은 무형의 가치들을 더하거나 과도한 유통 마진을 빼고자 할 때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이 된다. 브랜드가 아무리 화려한 이야기를 들려주더라도 제품의 상품 가치라는 본질이 이 기본값에 미치지 못하면 리코딩 소비자는 결코 지갑을 열지 않는다. 브랜드의 가치는 적절한가? 제품의 물리적 가치, 즉 상품 가치를 기준으로 자신만의 기본값을 설정한 디코딩 소비자는 이제 가격 방정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바로 자신이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무형의 요소들에 기꺼이 프리미엄을 더하는 행위이다. 그 프리미엄은 결과적으로 브랜드 가치에 녹아든다. 프라이스 디코딩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보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브랜드의 가치를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불할 수 있는 브랜드의 값어치를 냉정하게 따져본 이후에 합리적 범위 안에서만 구매를 결정한다. 달리 표현하면 더 이상 브랜드의 호강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불 가능한 범위 내에서 브랜드의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이 프라이스 디코딩이다. 브랜드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소비자들은 이제 진짜와 가짜 브랜드를 구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진짜라고 판단한 브랜드가 가진 무형의 자산에는 기꺼이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한다. 요즘 소비자가 단순히 가격을 깎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동의하는 가치에는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현명한 투자자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현대의 소비자들은 어떤 브랜드의 가치를 부여할까? 중요한 요소로 헤리티지, 신뢰성, 희소성을 꼽을 수 있다. 첫 번째 가치인 헤리티지는 브랜드의 역사와 전통을 의미한다. 수백 년의 역사를 거치며 자신만의 철학과 장인 정신을 쌓아온 브랜드의 이야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강력한 자산이다. 예를 들어 루이비통의 여행 가방은 바퀴가 없는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 들어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바퀴 달린 캐리어를 만들고는 있지만 클래식 트렁크에는 여전히 바퀴가 없다. 애초에 자신이 직접 가방을 들 일이 없는 운전기사와 도우맨 벨보이의 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위한 브랜드로 출발했기 때문이다. 제품의 효율성과 무관한 이런 비실용성을 고집하는 것이 때로는 역사의 힘을 지닌 브랜드의 가치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명사들과 함께 쌓아온 브랜드의 역사, 그 헤리티지에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것이다. 두 번째 가치는 신뢰이다. 불신과 회의주의 시대에 믿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가치는 그 어떤 감성적인 스토리보다 강력한 힘을 갖는다. 중국 직구를 통해 매우 저렴한 동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삼성전자나 LG전자의 AS 인프라는 소비자에게 실패하지 않을 권리와 구매 후 마음의 평화를 보장한다. 디코딩 소비자는 이러한 신뢰의 가치를 정확히 저울질한다. 당장 몇만 원 더 비싸더라도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점에서 신뢰도에 지불하는 프리미엄은 합리적인 가격 요소다. 마지막으로 희소성도 중요하다. 리세일 플랫폼 크림에서 나이키의 조던 1은 프리미엄이 붙어 발매 당시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운동화 자체의 상품 가치는 크지 않다. 하지만 세계적인 스타
마이클 조던과의 협업과 한정판이라는 맥락이 더해지는 순간 이 제품은 더 이상 일반적인 제품이 아니라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상징적인 아이템, 즉 수집품이 된다. 소비자는 희소성이 주는 만족감을 얻기 위해 프리미엄을 기꺼이 더하는 것이다. 세계 명품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에르메스만 독보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희소성과 연관 있다. 2025년 상반기 영업이익을 보면 LVMH 그룹, 루이비통 보유이 15%, 케링그룹, 구찌 보유이 39% 감소한 반면 에르스만 6% 성장을 기록했다. 에르메스만 6% 성장을 기록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전 세계적으로 불경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양극화는 더욱 심화하면서 초부유층이 구매하는 에르메스는 전혀 타격을 입지 않았다는 해석이 유력하지만 프라이스 디코딩 개념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구찌나 루이비통은 헤리티지와 신뢰성은 높지만 희소성에서는 에르메스에 뒤진다. 따라서 헤리티지, 신뢰성, 희소성의 삼박자를 두루 갖춘 에르메스가 까다로운 프라이스 디코딩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가격에 상응하는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듯 프라이스 디코딩은 대중적인 제품부터 명품에 이르기까지 세계 시장을 관통하는 중요한 트렌드다. 아이고, 프라이스 디코딩이 바꾸는 소비시장. 소비자들이 가격표를 해체하고 자신만의 가치 방정식으로 재구성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시장에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소비 패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똑똑한 소비를 넘어 새로운 시장과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대한 동력이 되고 있다. 디코딩 소비자들이 만들어내는 달라진 시장의 모습을 살펴보자. 주저없이 월킨백을 사는 사람들, 글로벌 명품 업계가 2년 연속 부진에 빠졌다. 미국의 주요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루이비통, 디올 등을 보유한 프랑스 명품 기업 LVMH의 2024년 상반기 순이익이 전년보다 22% 감소했다며 한때 세계 경제 성장률의 2배 속도로 성장하던 명품 산업이 2해 연속 부진한 건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세계 경제가 불황이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동안 명품 매출은 경기를 타지 않았고 오히려 불황기에 더 성장한 적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기의 영향보다는 소비자, 특히 젊은 소비자의 소비 가치가 변한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명품의 대조적으로 듀프 소비가 성장하고 있는 현상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듀프는 두피케이션의 복제품의 준말이고 고가의 명품이나 인기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 기능, 분위기를 가졌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한 대체품을 말한다. 듀프는 원본을 속여 파는 모조품, 소위 짝퉁과는 다른 개념이다. 짝퉁이 소비자를 기만해 원본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사기에 가깝다면 듀프는 나는 원본이 아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원본의 디자인이나 기능적 특징을 매우 유사하게 구현한 의식적인 대체품을 의미한다. 듀프 소비는 프라이스 디코딩 트렌드를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듀프는 명품과 비교해 상품 가치는 거의 비슷하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브랜드 가치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럭셔리백의 대명사 에르메스의 버킨백과 거의 흡사한 월킨백이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의 월마트에서 판매했던 월킨백, 원래 제품명은 따로 있으나 월마트에서 판매하는 버킨백이라고 해서 소비자들 사이에 월킨백으로 알려졌다. 에르메스 버킨백과 비슷한 디자인이면서 가격은 1,000만 원을 호가하는 실제 버킨백의 100분의 1 수준인 78달러 약 10만 원에 불과해 화제를 모았고 SNS에 소개되자마자 곧 품절됐다. 이후 디자인 도용과 지적재산권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더 이상 판매가 되지는 않았으나 듀프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널리 회자됐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이소나 올리브영에 가면 브랜드 파워는 약하지만 성능은 우수한 상품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듀프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다이소에서 3,000원에 판매하는 아티스프레드 컬러밤이 샤넬 제품과 비슷한 색을 낸다는 입소문에 힘입어 다이소 샤넬밤이라는 별명을 얻은 것이 그 예다. 브랜드 후광 대신 상품 가치 선택. 이처럼 듀프의 인기가 세계적으로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것을 두고 경기가 나빠서 저렴한 상품을 찾게 된 결과라고만 해석하는 것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하- 본질을 놓치는 일이다. 듀프의 인기를 프라이스 디코딩의 틀에서 설명해 보자. 프라이스 디코딩의 핵심 요소인 상품 가치와 브랜드 가치를 조합하면 상품은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브랜드 가치와 상품 가치가 모두 높으면 고가의 유명 브랜드 제품, 브랜드는 냈는데 품질이 형편없는 것은 흔히 짝퉁이라 부르는 복제품, 그리고 둘 다 낮으면 염가형 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브랜드 가치는 크지 않지만 상품 가치는 높은 유형인데 바로 이것을 듀프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유형화에서 알 수 있듯이 듀프 소비자는 소비자가 가격을 디코딩한 결과 특정 제품의 가격에서 브랜드 후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했을 때 나타나는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만할까요? 네.